정치권 이슈를 직접 묻고 답하는 정치와이. 네, 수요일의 고정 코너 정치와이 시간입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 한숨 쉬면서 들어오셨어요. 아, 네. 방금 이제 북러 정상회담 끝났다는 그 속보 보고, 예. 네. 보니까 제욱죄에 맞서서 함께 손잡고 싸우겠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엄청나게 어쨌든 그 속보만 보면 네. 심각하네요. 4년 5개월 만에 성사된 북러 정상회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우려되십니까? 사실은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러시아한테 괜히 적대감 내뿜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고,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하고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북한하고 붙지 않게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끊임없이 그들한테 별 실효성조차 없는, 괜히 말로 계속 적대감을 내뿜으면서 보란 듯이 일본하고 미국하고 너무 눈에 띄게, 그러니까 이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 데잖아요. 네. 근데 말 한마디가 천냥빚이 아니라 리스크를 엄청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말 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리스크를 키우고 있냐. 이게 본인 나라도 아니고 이 수많은 5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러시아를 또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인데.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크라이나 뒤엔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전쟁이 잘 안 끝나요. 그렇다고 핵을 쓰기에는 근데 이게 마지막은 핵밖에 없거든요. 너무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 빨리 안 끝나지? 왜 휴전이 안 되지? 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도 물러나지 않지? 근데 사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고 누구고 간에 빨리 비켜라. 우리가 네. 알아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안 비킨다.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옛날에 우리가 세계대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요. 극동 지역의 동맹국들하고 합동작전을 펴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딱 보니까 러시아가 북한이 눈에 띈 거죠. 마침 우리가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참에. 네. 북한은 또 사실 돌파구가 필요했죠. 그죠? 예, 이제 뭐가 도발을 해도 통하지도 않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돼 있는데, 이 돌파구, 북한 입장에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굉장히 키우면서 네. 돌파구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 전략적 가치가 우리 덕분에 굉장히 커진 거죠.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죠. 북한과 러시아가. 그래서 러시아는 북한을 끼고 있으면서 우리를 위협하는데 실은 미국을 겨냥한 거죠. 네. 실은 미국을 겨냥한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발 안 빼면 한국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네. 응? 우리는 다 보관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사정 반경안에 들어갔다, 한국이. 네.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러시아 간 분쟁의 최악의 경우에 한국이 지금 인질이 돼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다시 전략 상황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네. 중국하고의 관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 둘 다 적대적으로 돌려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중국 속내가 좀 많이 복잡해 보여요. 북러 정상회담 입장 물으니까 북러 사이의 일이다. 약간 말을 아끼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아셔야 돼요. 북한은요, 역사적으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다르게 생각해 왔어요. 네. 러시아는 일종의 북한의 후견인 역할을 항상 해왔죠. 다음에 중국하고의 관계는 북한하고 우방이긴 하지만 동맹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그렇고요. 어떤 면에서는 살짝 견제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보면 지난 이제 트럼프 정부 때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고 할 때 중국을 살짝 견제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은 그렇게 항상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같이 묶어서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북한은 6.25 때도 스탈린
스탈린의 어떤 그 지원 하에서 그 남침을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중국이 들어오긴 하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자국의 어떤 압록강의 그 경계선이라든지 그 당시에 국민당하고의 내부의 어떤 국공 간의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자기들의 어떤 방어 이런 측면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탈린처럼 그냥 무조건 북한이 의지하는 이런 관계에는 조금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다시 밀착하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스탈린 시대의 어떤 후견인 관계 비슷한 이런 동맹 관계가 회복되는 걸로 봐야 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요. 단순하게 그냥 뭐 북중러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냥 구도상으로 보더라도 과거의 육자회담에서 북한 하나하고 한국, 미국, 일본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여기가 다 한 편이었어요. 네. 뭐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편이 돼서 북핵에 대한 비핵화를 한 몫을 내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3대 3이 됐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지금 손해죠. 당연한 손해죠. 이것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차피 미국하고 일본은 우리 편이라고 봐야 돼. 큰 틀에서 보면. 어차피 우리하고 같은 이해관계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하고 보조를 맞추고 같이 가는 것은 필요하지만 구태여 오바해서 실의가 없는 얘기를 그것도 말로만 적대감을 쏟아내 가면서 국제관계에서 상대 명분을 주고 전략적인 어떤 오판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심각하겠다. 저는 이렇게 그 결과 근데 예견된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보수는 원래 한미일 동맹이냐 그것도 많이 강조해오긴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미국하고의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이 6.25 때 있었죠. 그런 것이 이제 설정이 돼서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서 쭉 왔지만 일본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중국이나 마찬가지로 때로는 친구지만 때로는 굉장히 견제하는 관계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가치로 봤을 때 국가라는 가치 또 국익이란 가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전략적인 외교가 필요한 거예요. 한미일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한미일은 중심이었고요.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어떤 흐름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하고 갈라지는 어떤 관계에서 우리가 구태여 거기 명분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죠. 영리하게 행동을 해야지. 아니 다섯이 다 같은 편이었는데 겉으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언정. 그런데 왜 그것을 떨쳐내냐는 거예요. 근데 떨쳐내는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우리한테 지금 총부리 겨누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랑 같이 과거 6.25 때처럼 한반도가 총알바지 이 양 진영의 총알바지가 될 지경으로 가고 있다. 이 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가 위험해지는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어쨌든 북한은 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항상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왔기 때문에 계속 이럴 거예요. 우리가 그 공간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부터 해야 된다고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일단 지금은 뭐 러시아가 갑자기 뭐 우리하고 다시 금방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갔는데 일단은 이제 좀 상황을 보면서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모든 서방 국가들도 굉장히 말로는 막 지원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발 빼는 국가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러시아는 핵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크라이나의 완전한 승리로는 절대로 끝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그죠? 그러면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해서 휴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러시아하고 미국은 또다시 나중에 이해관계가 맞으면 다시 손잡을 거예요. 다시 우호적으로 항상 국제관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바해서 거기서 괜히 안 남는 장사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요. 국제관계는요. 우리나라의 이익과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 우려하는 목소리 나오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더 큰 틀에서의 문제라고 보시는 거네요. 유엔 대북 제재 무력화는요. 이미
몇 번 뭐 이상한 얘기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그때 무력화됐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금 보면 중국도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된 지가 꽤 됐죠. 이미 이제 사실은 6자 회담이 느슨해지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 제재망에서 살짝 이완돼서 소극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대놓고 못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분을 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놓고 나올 겁니다, 아마. 아마 이제 대놓고, 실제 대놓고 하잖아요. 아예 뭐 유엔에서 연설하는 것들 보면 대놓고 하던데요. 그리고 아예 저기 그 불참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물 건너 간 거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쪽이 이 어떤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이게 연계가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북한이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가면서 우리나라하고 또 우리나라에는 협박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있다. 네. 저희가 라디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얘기 유튜브 후토크로 이현주 전 의원과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의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 장소에 30분 일찍 먼저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분 원래 지각대장 별명도 있으신 분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이것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또 일종의 외교적 행위죠. 네. 그만큼 자기가 이 관계를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과시한 거죠.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항상 늦는데요. 빨리 온 적이 그 전에 한 번 있었어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네, 그게 아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인가? 마크롱이 아닌가? 그것은 시진핑이었군요. 어쨌든 손에 꼽을 정도인데, 어쨌든 보통 이제 외교에서 이렇게, 그것도 30분이나, 뭐 5분이야 빠를 수 있지만 30분 미리 와서 기다린다? 이것은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굉장히 그 진심으로 이것을 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고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 판단에서 기획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쉽게 보면 큰일 난다. 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는 항상 또 같은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같이 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경쟁하는 관계고 또 중국은 러시아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은 스스로 자신이 중심국가라고 G2라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G2로서의 어떤 미국은 막 저렇게 싸움을 붙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G2로서 중간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걸 잘 이용을 해야죠. 그래서 뭐 중동에도 이렇게 막 자기가 화해도 시키고 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또 뭐 유럽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나 독일 총리도 만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잘 이용해서 해야 되고 제발 대통령께서 대만 얘기는 뭐 속으로 무슨 생각할지언정 누군들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입은 무거워야 됩니다. 국민들이 뒤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이 그죠? 외교 얘기 또 뭐 안전이 안 좋아지면 경제도 안 좋아져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국내 문제로 좀 이제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2차 개각을 단행했는데 문책성 개각이란 얘기가 나와요. 총평부터 해주신다면요. 그냥 뭐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번에도 한숨을 쉬셨어요. 예외는 없구나. 이번에 3명의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렇게 새 장관으로 임명된 3명의 인물 잘 싸우는 사람들 지명했다. 전사형 장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이 사람들이 뭘 잘 싸우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잘 싸운다라는 표현 자체도 내각에서 국무위원을 하는 사람은 국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잘
그 포지션을 잘 인식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국회에서 있을 때 또는 선거에 나갔을 때 하고 더 나아가서 국무위원이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이 됐을 때하고는 이것은 자기 자신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네. 국무위원 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거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거든요. 예. 네, 그것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좀 더 줄을 세울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아, 나한테 잘 보이면 장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도 또 자기 중심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런데 개의치 않겠죠. 하지만 네. 이분들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행동하셨고 그렇게 되시지 않았겠어요? 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저는 뭐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원래는 뭐 사실은 그분이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실력이 없다든지 이런 분은 아니세요. 장군 저는 출신이니까. 사실은 상당히 높게 평가를 과거에 했었는데 예. 이분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특히 박정훈 대령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 막말을 막 하시고 그러면서 폄하를 하시고 마치 그 상병 하나 죽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는 듯한 뉘앙스의 어떤 그런 풍기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던 건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방부 장관은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어떻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장관이 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거기 차라리 끼지 말던지 그죠? 오히려 반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반대로 행동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국무위원에 대한 그 어떤 상, 네. 국무위원 역할. 그다음 국정에서 국방부 장관의 역할. 네. 예를 들어서 국방부 장관이 우리의 어떤 국방, 방위 능력, 그다음에 우리 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호하고 이거 아닙니까? 근데 네. 국민이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민이 있고 국민의힘 국민이 있고 좌파 국민이 있고 우파 국민이 그런 거 아니지 아니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데서 멀어져야 된다. 소설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속으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을 자제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자기 장관 가려면 특히 국방부 장관은 그래야 군을 통솔할 수가 있죠. 근데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도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제안한 그때 분이라고 하고. 그러한 경우를 딱 보고는 이분은 장관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그 전에 제가 실력이 네. 뛰어나다고 생각했다가도 그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관 내락을 어느 정도 안 상태에서 그 행동들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뭐 이것이 하나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보훈적 행위였나. 소신이 아니라. 네, 그런 생각까지 들고 우리나라에 지금요. 최중훈 상명 사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태원 참사 사건도 그렇고 오송 지하철도 3사도 그렇고 모든 지금 1년에 국민들이 속상해하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공직자, 고위 공직자가 자신이 마땅히 헌법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을 거기에 충실하게 아주 그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게 하지 않고 높은 사람, 특히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모두 거기에 그 제밥의 눈이 어두운 그 출세의 눈이 어두운 사이에 그 참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게 공통점이거든요. 네. 그게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인데 이번 정권 들어서 더 심해졌어요.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것은 더 심각한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사를 전문성이나 이런 걸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사회 예. 근본적 문제에 완전히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인사다. 예. 이렇게 보이는 거죠. 문체부 장관도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유인촌 특보가 최초로 문체부 장관을 두 번째로 역임하는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12년 만에 귀환. 네. 윤 정권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풀이 굉장히 좁은 거죠. 왜 꼭 아는 사람만 써야 되나요? 네. 장관을 하는데
심지어는요, 연합 정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과거에 나왔던 얘기들이 이번 정권이 아니라 옛날부터 예.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다른 당의 장관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문체부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권력하고 관계도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완전히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외연이 확장이 되고 국가가 통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면 이분이 거기다가요. 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저는 이 문화와 체육 이런 거는요. 지금 대다수의 지금 종사하는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대부분 젊으세요. 예. 그죠? 한 30, 40대 많아봐야 한 40대 물론 뭐 그 위에 협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은 다 30, 40대 그 밑에 10대, 20대 아닙니까? 심지어는 K-팝 이런 거는. 그런데 도대체 언제적 인물을 갖다 저는 MB 이런 걸 떠나서 저는 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저도 이제 50이 이제 되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근데 저마저도 기억이 가물한 옛날 사람인 것 같거든요. 고령이라는 점. 이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분의 전성기가 옛날이라는 거죠. 과거에 2000년대 또는 1990년대 그때 전성기를 누리셨던 분들하고 지금 2023년의 세계와 대한민국의 문화예술 체육의 이 지평은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장관 역할을 제대로 그러니까 하기야 하겠지. 그냥 그 관료로서 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그 필드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발전을 시키고 더군다나 K-팝뿐만 아니라 K-컬처라고 하죠. 이걸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우리 체육도 이제는 옛날에 엘리트 체육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도대체 그러니까 이 필드의 문화체육 예술인들 지금 현재 한참 뛰시는 분들하고 완전히 괴리된 딴 세상 사람이 지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실제 우리 국민들의 삶과 그다음에 이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의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어떤 행정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이것은. 그러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다. 큰일 났다,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계속하느냐. 이거 엉망진창이다, 한마디로. 애초에 저는 유인촌 이런 개인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요. 애초에 인사의 관점 자체가 터무니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뭔가 지금 도대체 대통령은 우리나라 문화예술 체육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없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여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했던 부처인데 이번에 두 번째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잼버리 사태 파문에 대한 문책성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요건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는 여가부에 대한 모욕이죠. 그렇게까지 보세요? 네. 그냥 차라리 폐지하려면 빨리 폐지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어차피 공약을 했으니까. 그죠? 근데 또 야당이 협조 안 해줘서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면 그 대안들을 제시해서 설득을 해야죠, 야당을. 그 정도 설득 못하고 지금 아직까지 어떤 정부 조직도 지금 제대로 공약대로 재편성을 못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그것도 야당을 설득해야죠. 대통령이 찾아가서 야당 대안으로. 당연하죠. 미국 같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야당 의원도 찾아가서 설득하잖아요. 예산 하나 가지고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시잖아요. 근데 지금 야당 대표는 2주째 단식하고 있고. 대표는 둘째치고요. 그럼 원내대표를 만나든 누구를 만나시라고요. 단식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원내대표를 만나시든 아니면 다른 의원들을 만나시든 찾아다니세요. 부르지 말고. 국회도 똑같은 입법 기관이고 상권 분립이에요. 근데 뭐가 그렇게 대통령이 왕도 아닌데 왜 못 찾아다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선진국은 다 대통령과 총리들이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까? 너무 왕입니까? 왕입니까? 저는 우리나라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하나도 바뀐 게 아니라 더 퇴보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왜 모욕이냐.
네. 없앤다고 했어요.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죠. 네. 근데 없앤다고 했으면 없애든지 보니까 완전히 조롱하듯이 아주 이 부서에 대해서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한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 그 부서를 그 예산을 우리 혈세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잼버리 때 했던 그 꼴을 보면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예산 지원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힘도 하나도 없고 모두가 무시하는 것 같아. 예.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그걸 개선해 주든가 아니면 없애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근데 책임감 없이 그것도 내버려 두고는 그다음에 자리로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자리 이렇게 그 생색내면서 마치 나눠 먹게 하듯이. 예. 이것은 이 여가부 입장에서 엄청난 모욕이고요. 제가 만약에 예. 여가부 공직자 같으면 이 모욕을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성 뭐 운동하시는 분들 얼마나 모욕적일까. 저는 뭐 그것에 대한 호불호나 당부를 떠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없애려면 당당하게 설득해서 없애고 네. 아니면 제대로 가게 하고 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열심히 뭔가 나라에 대한 애국심 가지고 일하려고 모였는데 그분들이 이런 식으로 지금 팽개치고는 여기다가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 인사치레하는 도구로 씁니까? 우리 예산을? 네. 이건 정말 아니 저는 문제다. 이 발상 자체가요. 너무 이게 전 너무 막 화가 나고 예. 이런 발상을 하다니 이건 너무 심해요. 정말 그만하세요. 없애든지 정말 못 보겠어요. 도저히. 네. 예.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네. 그렇지 않아. 이게 뭡니까? 그리고 김행 대변인은 네. 왜 거기 갑니까? 왜 수락합니까? 왜요? 여가부 산하 기관장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여가부가 정상적이면 뭐 그 사람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갈 수 있죠. 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잼버리 때 엉망이 돼가지고 더더욱 우리가 지금 이상하게 여가부 자체가 사실상 그 기능을 안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상적으로 그래도 생각이 있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임명을 해서 내정을 해서 그러면 나는 여가부를 나는 제대로 되살릴 겁니다. 네. 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폐지하실 건데 예. 왜 내가 가서 그걸 또 나까지 가서 해야 됩니까? 그냥 그대로 지금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제대로 할 거 아니면 나 임명하지 마세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냈었어야 된다. 아니 뭐 그건 자기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그래야죠. 이게 무슨 어디 뭐 일자리 없는 사람들 살려주는 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들 가지고? 지금 여야 관계도 꽉 막혀 있습니다. 뭐 제1야당 대표가 2주째 단식하고 있는데 뭐 대화 타협 다 없어지고 출구가 안 보인다는 상황.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물꼬를 터야 될까요? 뭐 지금 만나라고 하면 만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빨리 뭐 어차피 검찰의 수사를 정권이 원래는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빨리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결론을 빨리 내려라. 그래서 뭐 구속영장 청구를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하든 뭘 하든 빨리 끝을 내고 그래서 뭐 여기서 뭐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발부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여기서 끝을 내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어요? 그죠? 일단 검찰의 역할을 먼저 주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릴게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대구를 찾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면으로 석방된 후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처음 만난 건데 오늘 총선 승리를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보수 대단합 차원이라고 하고요. 요 만남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전혀 감동이 없죠. 박근혜 대통령을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자신이 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잘못에 비해서 너무 심하게 40년 이상 구형을 받고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인데 그 명예가 지나치게 실추될 정도로
온갖 망신을 다 주면서 그렇게 끔찍한 어떤 수사와 그 언론 플레이를 했던 검찰의 행태 이런 것들 그리고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어떤 약간의 어떤 마녀사냥 같은 어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죠. 아니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분위기에 약간 좀 흥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네. 그분이 전혀 잘못이 없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예. 우리가 매사 일을 이런 식으로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겠느냐 하는 후회들을 조금씩 한단 말이죠. 성찰도 예. 하고. 그런데 이분이 지도자라면 그죠? 본인이 만약에 억울한 게 있으면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게 강단 있게 행동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내가 충분히 잘못했고 그 정도 40몇 년 구형도 받을 만했고 그런 망신도 당할 만했다. 네. 전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정말 문제가 많았다. 이렇게 철저하게 반성을 하신다면 그러면 차라리 그 반성의 말씀을 하시는 게 맞죠. 그게 당당한 거죠. 네.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돼요.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그렇죠. 얘기신 거죠. 그래서 보수층에서도 사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어쨌든 짠하게 생각했던 어르신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뭔가 그래도 저분은 그래도 자신의 어떤 기계 라든가 원칙 네. 이런 게 아직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물론 많이 이렇게 흠이 생겼지만 그래도 남아 있다 이런 로망 같은 것을 좀 남겨주면 좋을 텐데 글쎄 제가 볼 때는 이런 행동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어요. 왜 그러면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왜 통합해야 되고 왜 총선에서 승리해야 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가치를 위해서 지금 보수층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잃고 길을 헤매고 있거든요. 지도자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 돼요. 통합의 이유와 단합의 이유가 지금 아니 명확치 국민 않다. 통합을 완전히 해치는데 국민 통합을 완전히 해치고 갈라치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당 안에서도 갈라치기를 엄청 하면서 찍어내기를 하고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떻게 통합이 돼요? 그러면 굴복해라 이겁니까? 그거는 그 통합은 그냥 할 얘기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하셔야죠. 네. 보수를 통합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통합적 리더십을 보이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정도는 말씀하셨어야 돼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보수 대단합을 얘기했다는 거. 네, 지금까지 정치와의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